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를 위한 성장 조영국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갑자기 막 추워지고 눈 오고 그래서 겨울옷도 좀 꺼내 입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포근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미세먼지였습니다. 정말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민까지도 생각이 든다 이렇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고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가 가니까 또 황사가 온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숨쉬고 살기가 힘든 나라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환절기고 또 봄이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면역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대출 정책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 DTI 얘기가 막 나오다가 이번 주에는 DSR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RTI, 뭐 LTI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네, 벌써 10년도 지난 일인데요. 공채 47기로 입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기수별로 막 이름을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수는 기은 창조라는 이름을 지었었고요. 만 4년 정도 다니다가 5년차 때 이제 경력 컨설팅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은행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어떤 상품이라든지 어떤 내용, 규정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쉽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출입니다. 은행원들은 이 대출을 보통 대출이라고 안 그러고요. 여신이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비너스 막 이런 여신은 아니고요. 수신, 외환, 여신 할 때 그 여신이고 대여할 때 여자를 씁니다. 어쨌든 이 대출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그리고 한도, 그리고 한도 내 개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출을 딱 하게 되면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대출했다 그러면 통장의 잔고가 0원이었는데 5천만 원이 탁 들어와서 찍힙니다. 그때 대출하는 거를 바로 기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표가 되면 5천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죠. 그리고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장에 5천만 원이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쓸 수 있도록 한도를 봐주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지키게 되는 그런 형태를 한도 대출이라고 하고, 이때 은행에서는 한도 약정 수수료 혹은 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징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위에 일반 대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갔기 때문에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는 계속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도 같은 경우에는 쓴 만큼만 이자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한도는 5천인데 5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4,5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은행에서 징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도 약정 수수료를 처음에 약정할 때 징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한도 약정 미사용 수수료를 징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그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도 내 개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처럼 뭐 100만 원 썼다가 150만 원 갚았다가 200만 원 썼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 그 덩어리들은 개별 대출로 일어납니다. 계좌번호도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한도 내 개별 대출이라고 하고, 보통 기업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기업 대출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에서 기업 여신 또 무역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론 특히 뭐 이렇게 약국, 그런데 메디컬 네트워크론 같은 경우에는 약을 살 때 막 덩어리로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총 대출 한도 내에서 덩어리로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이게 한도가 거의 다 찼다 그러면 앞에 거를 다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개별 건들은 보통 만기가 개별 한 3달? 3달에서 뭐 6달?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할인어음, 여러분들, 어음이 있는데 내가 이 어음을 먼저 돈으로 좀 쓰겠다라고 할 때 은행에 가져와서 할인을 하잖아요. 그때 할인어음, 한도가 있습니다. 기업별로.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개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발행인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게 돼 있죠. 유산스 같은 경우가 이제 무역인데요. 수입을 할 때 보통 이제 수입 대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수입 대금을 낼 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결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유산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 공여 기간이 있습니다. 뭐 신용장에서 정한 기간인데 6days가 됐든 아니면 뭐 90days가 됐든 이제 그때 쉬펄스가
신용을 공여해 주던가 아니면 뱅커가 공여를 해 주던가 어떤 그런 기간 동안에 또 이제 결제하는 또 그런 부분이 한돈의 개별의 종류가 되겠고요. 그리고 구매자금, 예전에는 기업들이 당좌예금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좌에서 어음을 막 발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당좌가 거의 없죠. 구매자금이죠. 그래서 구매자금 한도를 터놓고 그 구매자금 한도 내에서 개별건들을 일으켜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좀 더 바꿔서 뭐 구매 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네, 또 차주에 따라서 대출의 성격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은행에서는 대부계라고 해가지고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팀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지점 자체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하시는 분들하고 기업대출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둘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이나 똑같이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한도가 산출이 되죠. 먼저 가계대출부터 보시면은 그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활 안정자금하고 그리고 주택 마련 자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도 가능하고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용은 이때 은행원이 직접 신용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스에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나이스에서 매긴 신용 등급에 따라서 1등급이냐, 뭐 5등급이냐, 8등급이냐 이렇게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담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 담보냐, 아니면은 뭐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 담보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종류별로 이렇게 담보가 인정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신용대출은 신용 등급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 담보 가액에 따라서 한도가 산출이 되겠죠. 주택 마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라는 게 없겠죠. 네, 주택이 마련을 하는 부분에서 부동산이라는 우량 담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에서는 담보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할 때 은행원한테 가장 강조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채권 보전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책임자 시험 이런 데 좀 많이 나와요.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채권 보전이다. 어쨌든 그래서 주택 마련 자금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근저당권이라는 걸 잡게 돼 있죠. 또 뭐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신용대출보다 이제 담보대출로 나가는데 이 담보대출을 할 때 이 담보평가를 하는 거를 우리는 바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죠. 그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꼭 안 해도 차용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뭘 차용할 수가 있습니까? KB 시세하고 그리고 한국감정원 시세를 차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량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세를 차용을 해가지고 끌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라든지 뭐 다세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식감정을 합니다. 약식감정이라고 하면 은행 자회사에 보통 신용정보회사가 있어요. 땡땡 신용정보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면 그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사람이 나가서 시가조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가조사를 약식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면은 그 금액을 우리는 감정가액으로 차용을 할 수가 있죠. 원칙상으로는 원래 여신규정상으로 옛날에는 뭐 차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없었으니까요. 책임자를 포함한 은행원 2명 이상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시세를 조사해서 그거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원래는 담보가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고, 뭐 단독이라든지 뭐 대지라든지 막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은행 영업점에 좀 이렇게 영업을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계속 듣고 계시는 LTV, 론투밸류, 그리고 또 DTI 이렇게 소득 대비해가지고 대출이 얼마냐, 그런 부분들 좀 따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방 개수를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풀려면은 얘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민법이 있고 그리고 민사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민사특별법은 사람들이 자꾸 좀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당하니까 그 부분을 좀 막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민사특별법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채권 계약입니다. 예, 채권 계약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권 계약이 되죠. 그죠? 근데 채권하고 물권하고 싸우면은 무조건 물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전세권 등기다 이런 거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주민등록을 하게 되고 점유를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 있고요. 이 대항력에다가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최우선 변제권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어떤 경매 실용 비용이나 뭐 이런 걸 빼고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고요. 방 한 개당 지역별로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얼마, 뭐 광역시는 얼마, 수도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지역별로 이 대출이 일어날 때 방은 먼저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은행에서는 채권 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반개수를 이 민사특별법에 의해서 차감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세입자로 들어가 계신 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점유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주민등록이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가지고서 이 채권을 물권화 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 특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그 부분으로 대항력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그 목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운전자금은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네모칸을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신용하고 담보하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이렇게 같이 해놨어요. 신용하고 담보를. 왜 그러냐면요.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담보하고 신용하고 이렇게 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개인대출, 가계대출 경우에 주택 담보대출을 할 때 내가 주택담보로 대출을 해보니까 대출 한도가 한 3억이 나와요. 근데 내 신용까지 얹어가지고 신용으로는 뭐 한 7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억 7천을 대출을 받자라고 하면은 3억짜리 하나 일어나고 7천짜리 하나 일어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일어나죠. 근데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억 그리고 7천 합쳐서 3억 7천 하나로 일어납니다. 그때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신용으로 그 부분을 얹어서 대출이 일어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여기서 기업은요 신용평가를 뭐 나이스에서 끌고 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보통 뭐 어디 신용평가 회사에서 뭐 AAA다, BBB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은행은 은행에서 자체 신용평가를 합니다. 은행원이 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월, 5월 지금 그래서 신용평가 기간이겠네요. 그리고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하반기 8월, 9월 정도까지 시험평가를 마치게 돼 있고요. 그 시험평가가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뭐 중간에 대출 여부에 따라서 다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근데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굉장히 클 때, 그럴 때는 신용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때 활용하는 담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서라든지 그다음에 채권은 뭐 개인은 별로 채권이 없죠. 그런데 기업은 뭐 외상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외담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식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의 50% 정도를 담보금액으로 받아주고 있고요. 이때 한도를 살출할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예를 들면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그 밸류체인을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원재료를 수입을 해 와가지고 이거를 가공을 어떻게 해서 나중에 팔았을 때 다시 돈이 회수되는, 그죠? 그래서 돈을 내가 기업이 넣고 나서 그 돈이 회수되는 그 기간을 운전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금액을 적절하게 산출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요 운전자금 산출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뭐 아까 유산세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무역자금에 대한 부분도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을 바로 운전자금 대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설자금은 이제 기업이 이렇게 막 생산시설이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공장 같은 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유효담보가액을 가지고 또 기성고에 따라서 이렇게 기표를 해주는 방식을 시설자금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또 아까 최우선 변제권처럼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3개월치 임금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있다. 라고 여러분들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공장저당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방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DSR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DSR은 뭐냐면 보셨던 생활안정자금과 주택마련 자금을 한꺼번에 같이 보겠다. 그래서 그전에는 DTI다 라고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래 내 원리금 상환액과 그리고 다른 뭐 이자 혹은 다른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뭐 이런 식이었는데 DSR은 전체 총 대출, 전체 통 대출, 그죠? 그래서 뭐 차량 할부금까지 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원리금 상환액을 판단을 하겠다. 내 연봉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DSR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은 이 전체 총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 용어가 있어요. 익스포저라고 하거든요. 총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DSR이다. 그리고 운전자금 기업 대출에 있어서 운전자금에서 보는 게 RTI, LTI인데요. RTI보다는 LTI가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부채 비율을 보겠다는 거죠. 이건 뒷단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업 중에서도 기업이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이 개인 사업자가 조금 문제예요. 법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격이 있고 이 법인은 실명 번호가 있어요. 법인 번호라고 110, 111 뭐 이렇게 나가는 번호가 있잖아요. 그게 이 법인의 실명 번호가 되는데 개인은 주민번호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는 있는데 이 사업자 번호는 세금을 매기 위해서 이렇게 세무서에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번호는 있는데 실명 번호는 자체는 개인의 주민번호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과 개인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나 이런 부분은 소호,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어쨌든 자금은 가계대출이 아니고 기업대출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개인 대출이 있고 막 이래서 DSR이 이런데 RTI는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 안 됩니다. 안 되고 기업 대출 쪽에서 다시 그 임대사업자 내에서의 한도를 따지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RTI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125%에 속하는데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LTI에서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금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가 왜 이렇게 높아? 뭐 금리가 왜 이렇게 낮아? 또 기준금리는 이거야 저거야 뭐 이렇게 혼란들 많으신데 최근에 또 금리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뭐 관련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관련성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한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우리나라는 또 나중에도 이거를 한번 방송을 해볼 시간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올리는 거는요, 환율의 영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IMF 같은 아킬레스건도 있고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시고, 그 다음에 환율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주식이 빠진다.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나라는 올려야 돼요. 예, 금리를.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보시면요, 일단 기준금리 있어요. 예, 그죠? 기준금리, 그리고 금리 조정 스프레드라는 게 합쳐집니다. 요 총 이 전체가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들 대출 금리로 나오는 겁니다. 대출 금리로. 지금 대출 금리 구조를 보고 계신 겁니다. 대출 금리가 어떤 구조로 짜져 있냐? 기준 금리가 있고 금리 조정 스프레드라는 금리가 붙습니다. 거기다가 신보 출연료라는 게 붙고 교육세라는 게 또 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용 위험 비용이라는 게 붙고 자본 비용이라는 게 또 붙고 거기에 업무 원가라는 것이 붙고 목표 이익 붙고 또 마지막으로 본부 조정료라는 것이 또 붙습니다. 이렇게 총 몇 개죠? 하나, 둘, 여섯 개, 아홉 개. 아홉 개가 합쳐져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여러분들 변동금리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의 기준금리가 좀 다릅니다. 고정 같은 경우에 1년 이내는 콜리버를 쓰게 되어 있고요. 1년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 수익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년 초과죠.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 보통 5년물 뭐 좀 많이 쓰고요.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콜리버라든지 아니면 CD 91물 아니면 코픽스 이런 금리를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금리 조정 스프레드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이 조달 비용하고 그리고 기존 금리의 어떤 금리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리 차를 조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아니면 기간이 기준 금리의 기간과 그리고 대출 이번에 나가는 개별 대출의 기간이 좀 다르겠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조정을 하는 것을 금리 조정 스프레드에 대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보 출연료는 뭐냐면요.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신용보증 출연료를 징구를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주택금융공사가 총 가계대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징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은요 0.01%를 징구를 하고 중요합니다.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에서는 0.23%를 징구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출금리가 좀 싸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은행에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출 상담사분들 뭐 이런 분들께 이제 상담을 받을 때 고정에다가 뭐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싸지고요.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교차 판매 말고요. 그러니까 뭐 카드를 해주시고 뭐 이런 거 말고
신보출연료 자체에서 금리는 이런 금리가 좀 더 쌉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신보출연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0.2%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고 비거치식일 경우에는 많이 낮아집니다. 근데 다른 경우에는 0.23%가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 0.19% 붙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신보출연료를 내는 은행이 있고 또 안 내는 은행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은행 간 금리 차에서 또 결정이 됩니다.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세법에 의해서 총 마지막에 적용된 대출금리의 0.5%를 가산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신용위험비용과 자본비용이 있습니다. 이 신용위험비용은 뭐냐면요, 이 예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용등급이 이래, 뭐 1등급이야. 그러면 예상이 이 사람 부도가 잘 안 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용위험비용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용등급이 낮아요. 그러면 부도 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용위험비용을 많이 좀 책정을 합니다. 근데 자본비용은 뭐냐면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또 넣는 겁니다. 신용위험비용은 예상할 수 있는, 그리고 자본비용은 예상할 수 없는 비용.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비용을 왜 넣냐? 누구가 좋으라고 넣냐? 바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본비용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도 장사하기 때문에 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넣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원가, 목표이익, 본부 조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은행원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좀 거기에다가 많이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감면권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내가 뭐 은행 지점에 가서 대출 받는 게 좀 싸게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대출 상담사한테 받아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질문줄 주시는데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점장님 잘 하시면은 지점 가시고요. 아니면 뭐 대출 상담사 분한테 받으셔도 크게 금리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금리표에서 보시면 제가 이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은행 마진. 이 은행 마진을 이 끝에 세 개, 업무원가, 목표이익, 본부 조정, 요거를 다 할인시켜 줄 수 있는 게 지점장의 권한입니다. 이 이상 할인해 줄 수 없냐? 있습니다. 네, 여기 자본비용 있잖아요. 자본비용의 절반까지 지역 본부장이 승인하면은 할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량한 고객이다. 완전 VVIP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부장한테 승인을 올려서 자본비용의 절반까지를 또 감면시켜 주기도 합니다. 예, 그게 은행 전체 이제 이익을 위해서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원들도 이거 막 쓰고 하기에도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그렇게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팀장 과장이 깎아줄 수도 있지 않냐? 그거는 지점의 정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케바케고요. 위임정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은 전부 다 이 정결권을 가지고 정결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 500만 원을 하려고 합니다. 500만 원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정결은 팀장, 지점장 상관없이요. 과장급이 그냥 이거는 돼 라고 하면 500만 원 기표가 일어나는 겁니다. 팀장은 뭐 1000만 원, 그리고 지점장은 얼마. 담보대출은 뭐 지점장은 10억, 뭐 팀장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도 지점 규모에 따라서 이게 뭐 보통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A1, A2, A3 뭐 이런 지점의 규모에 따라서 여신 정결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점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보통 공단에 있거나 막 크면 클수록 여신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점장님들 중에서도 좀 급이 좀 있는 지점장님들이 좀 큰 지점으로 좀 많이 가시죠. 하여튼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드려볼 거예요.